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택용 태양광, 상계거래, 잉여 전력, 이런 이제 디테일한 거를 설명하고 있는 3부작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1부에서는 행정 절차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인 태양광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어떻게 한전 전기하고 연결이 되고 전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좀 어렵고 그리고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게 태양광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어떤 기준, 나아갈 방향 내지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여부는 둘째 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저 부분이 정말로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좋겠고요. 너무 오버한다고 생각하셔도 일단은 한번 들어와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한 지는 꽤 됐어요. 한 4년 정도 됐고, 중간에 이제 몸이 많이 아파서 유튜브를 이제 좀 쉬다가, 운이 좋게도 몸이 좀 기적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제 채널을 삭제하는 바람에 이제 과거 영상들이 전부 다 사라졌죠. 그리고 다시 이제 시작한 지가 얼추 한 1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야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괜찮습니다만, 이게 한번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이 중병을 앓고 나면 몸이 회복된 시간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지금 이렇게 장시간, 지금 3부작을 연달아 찍고 있는데, 이게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에너지도 많이 소비가 되고. 자, 2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이제 판서한 내용들을 이제 지우지 않았어요. 상계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기가 이제 상계점이죠. 여기가 상계점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도대체 잉여라고 하는 부분이 표시가 요금 고지서에 되는데, 저 잉여가 도대체 뭔지 모르셨던 분들은 아마 두 번째 내용을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내용이 좀 길어요. 한 40분 정도 되는데,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저 잉여가 정확히 무엇인지 완전히 이제 개념을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상계거래 시스템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상계 시스템, 상계거래 방식은 2005년쯤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 오래됐죠.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예요. 존재하지 않을 때인데, 언젠가는 우리도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분명히 써야 되는 날이 올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것들이 어쩌면 새로운 산업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으니, 국내에 이런 이제 그 기술적이고 토대를 구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더불어서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다. 대충 이런 목표 내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5년쯤에 정말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석탄이나 석유를, 특히 이제 LNG 같은 것들을 태양광이 대신할 거라고 아마 누구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태양광이 석탄, 석유, LNG 가스 발전을 능가하고 최종적으로 원자력 발전도 제껴버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지금 2024년, 지금 현재 태양광은 1와트를 생산하는데 약간 80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80원. 이게 이제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그리고 가장 저렴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석탄. 석탄은 1와트에 원래는 이제 한 70원 근처 60 몇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꾸준하게 오염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뭐 탄소 배출에 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꾸준하게 가격이 올라서 지금은 거의 한 90원을 훌쩍 넘어서, 90원이 아니라 거의 뭐 지금 현재 뭐 한 110원 정도 되고 있어요. 석탄 발전은 1kg 1와트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탄이라고 써야 돼. 탄. 석유는 뭐 한 90원 정도 돼요. 원자력은 뭐 LNG나 석유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아마 LNG하고 석유하고 합하면은 가격이 꽤 나올 거예요. 이게 한 뭐 두 개 합하면은 거의 한 120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원자력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원자력을 국가의 어떤 경쟁력 있는 분야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원전만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방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전은 1와트에 한 65원 정도의 생산 코스트를 가집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놓으면 태양광보다 일단 여기서 괄목할 만한 내용이, 태양광이 정말로 많이 싸졌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뭐 2005년 당시에는 태양광으로 1와트 전기를 생산하려면 거의 한 700원 정도 들었거든요. 700원? 그럼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불과 한 20년 사이에. 저건 진짜 뭐 빛의 속도로 이렇게 생산 원가가 준 거잖아요. 이렇게 줄면서 이제 석탄도 이미 제꼈고, 석탄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거고, 석유도 역시 지속적으로 생산 원가가 올라갈 거고, 원자력이 문제인데요. 원자력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순수하게 생산 과정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산 과정만. 원자력은 생산 과정이,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폐기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죠. 그리고 폐연료부터 시작해서 후속 처리해야 되는, 방사능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다 상계를 해야 되는데,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굳고 그런 부분을 이제 생산 원가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견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이제 우주 기술이 아주 많이 발달해 있죠. 그 민간 이제 그 스페이스X 같은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천하의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를 보유하고 있는, 거의 뭐 또라이, 천재 또라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주를 뭐 자유롭지는 않지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어느 나라에서 우리 인공위성 좀 같이 좀 쏴줘 그러면 그런 인공위성도 쏴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스타링크라고 하는 저궤도에서 인터넷을 제공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통신용 위성을 자사의 스페이스X를 통해서 궤도상에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런 과정에서
어쩌면 원전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아니면은 그 후속 처리, 그러니까 뭐 원전 폐기물을 방패하는 것도 결국 이제 부지의 문제인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구는 지금 선진국들은 사실은 너무나 잘 사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돈이 필요하면은 막말레기 갖고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뭐 인플레이션하고 엮어가지고 적절하게 수치상으로 그냥 이리 때리고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고 그러면 뭐 막말레 갖고 화폐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내지는 이제 화폐를 과다 발행해가지고 양적 완화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일반 대중들의 어떤 자산이 축소되는 것들은 얼마든지 장부 조작을 통해서 숫자 누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현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원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원전으로부터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폐연료병을 포함한 이 방사성 폐기물을 어쩌면 우주에다 다 실어서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이 동의할까요? 여러분들은 동의할 것 같습니다. 우주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이제 겨우 그냥 왔다리 갔다리, 그것도 아주 지구에서 가까운 곳까지만 간신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사성 폐기물을 보낸다 그러면은 지구의 성층권 이상을 벗어나서 뭐 우주선에다가 작은 캡슐이나 아니면 소형 우주선을 달아가지고 그냥 우주 멀리 그냥 일정한 힘을 이용해서 그냥 밀어버리면은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저항이 없으니까 그냥 처음에 속도대로 그냥 어딘가까지 닿을 때까지 무한정 이제 핵폐기물이 이제 우주 저 멀리로 나아가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표면적으로는 우주가 인간이 만드는 이제 핵폐기 쓰레기를 우주에다 버린다고 하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들 반대를 하지만은 지구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다 망쳐놨는데 이제는 이제 우주까지 망치려고 하냐, 이런 비판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막상 에너지 수급 불균형이나 어떤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현실적인 불편함을 모두가 다 마주하게 된다 그러면 어쩌면 원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폐기물을 우주에다 버리는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다 동의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물론 모든 생물들이 다 이기적입니다. 식물들도 이기적이죠. 왜? 다른 식물보다 내가 더 햇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다른 식물들을 억눌러 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요.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태양광이 정말로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어쩌면 원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폐기 과정에 필요한 비용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이거 정확히 계산하면 곱하기 2 이상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120원에서 130원 정도는 나올 건데, 과연 이렇게 원전의 생산 비용을 곱하기 2 한다고 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원전의 폐기물까지를 다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까지 왔죠? 태양광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 많은 기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시스템의 문제는 2부에서 지적했듯이 소비자가 정확한 순수 소비량을 모르고 또 순수 발전량을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고안된 시점이 2005년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20년이에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빨리 변하죠? 엄청난 속도로 변합니다. 과거의 10년이 지금 한 1년 정도로 단축이 된 것 정도로 그 정도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시스템을, 방식을 하나도 손을 보지 않고 쓰고 있고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 지혜롭다는 얘기는 합리적이란 말로 이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하게 전기 시대로 돌입을 했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소비 행태 내지는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사고 방식, 그리고 이 사고 방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용 방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그래서 단점이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이걸 개선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잘못을 저지를 거예요. 첫 번째는 전기 시대로 진짜 진입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쩌면 에너지를 정말로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이 전기 시대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가 몸만 안 아팠으면요, 저는 이제 이런 방식의 상계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빅데이터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특허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한 2년 전에 특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쯤부터 거기에 관련된 이제 장비들을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급속도로 건강이 아파져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대규모 수술까지 받고 그런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래됐는데 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은 이미 뭐 아주 그 산업의 기초까지도 완전히 다 파괴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태양광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것들은 이미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없어요. 흔히 말해서 전지판도 거의 100% 중국산이에요. 뭐 지금 하나큐셀, 그 다음에 뭐 현대중공업, 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한 대여섯 개의 이제 국내 이제 전지판 제조 메이커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태양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실리콘 셀이 100% 중국산이에요. 중국이 지구상에 필요한 실리콘 셀의 95%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중국이 매년 태양광용 실리콘 셀을 지구가 사용할 양의 2배를 생산을 해요. 2배를.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니, 정작 전체 지구가 사용할 실리콘 셀을 중국이 2배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중국의 입장으로서는 가격을 낮춰갖고 물량으로 밀어내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 전지판 가격이 국제적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실리콘 셀의 아주 원재료인 인곳을 제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곳을 가공을 해서 실리콘 웨이퍼 셀로 만들어진 웨이퍼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양이 굉장히 미미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태양 전지판에 사용되는 유리 100% 중국산이에요. 국내에서는 아예 생산을 안 해. 겉을 둘러싸고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 역시 중국 물건이 값이 싸요. 1970년, 원래 알루미늄은 천연 광물이에요. 무독성이고 연질이고 가공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원래는 의료 장비나 이런 쪽에 알루미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고가였어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근데 1970년대쯤 전기를 이용한 인공적으로 알루미늄을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이 만들어지면서 알루미늄이 이제 보편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전지판이 알루미늄 프레임도 중국산, 유리는 아예 국내에서 생산도 안 해,
거기에 사용되는 실리콘셀의 95% 이상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고 중국이 지구에서 필요한 실리콘셀의 2배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남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가로 해나갔고 해외로 그냥 중국 밖으로 그냥 밀어내게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태양광이 이제 중국에 잠식됐다고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문제는 이거지. 지금 우리가 미중의 어떤 그 무역 분쟁으로 상징이 되는 이 진영으로 내지는 국가 단위로 구역이 되어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억제하고 나만 이제 이익을 더 많이 보려고 하는 이 국가 단위의 어떤 이기적인 행태가 과연 얼마까지 지속이 될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구시대적인 거잖아요. 이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근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대에 만들어진,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국가관이 아니죠.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근대에서 우리가 아는, 우리 국가라고 하는 거는 근대 국가의 국가관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변경이 돼야 될 때가 됐고요. 그때는 왜 이렇게 작은 단위로 국가 단위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교통, 통신들이 덜 발달됐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단위로 경제 단위가 꾸려져야 되고 작은 단위로 통치 규모가 결정이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살았던 혈연이나 어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 단위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경제는 이미 국경이 없어요. 오히려 한 200년, 300년, 그러니까 근대 국가가 생겼을 때보다도 지금은 그 당시에는 정치,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념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아니면 본질적인 혈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모든 가치의 상부에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구성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가치들보다 어떤 가치가 제일 우위에 있어요? 경제적인 게 가장 우위에 있죠. 근데 지구상에서 경제적인 부분들은 이미 국경이 없어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미중 이제 무역 갈등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정말로 열심히 국제 공급망 WTO 체제에서 정말로 그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에 근접한 좀 더 좋은 상품이면서 좀 더 가격이 낮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 구축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제공되는 이 경제 시스템을 지금 국가라고 하는 전 근대적 단위를 통해 가지고 다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설이에요. 어떤 면에서 문명의 퇴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애국심을 버려라, 국가관을 버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짚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기후위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국가 단위의 어떤 패권 다툼 내지는 이런 것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무너질 거예요. 경제가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했고 단일 시장화 했듯이 이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정말 가공할 만한 소통 수단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비행기를 통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대륙과 대륙을 정말로 몇 시간이면은 이제 도달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시대인데 한 300~400년 전에 만들어진 전 국가적인 전 근대적인 국가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똘똘 뭉쳐가지고 뭐 국뽕이네 아니면 애국심이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적인 가치인 경제 부분들을 이렇게 자꾸 위태롭게 하는 것들은 아마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로부터 한 100년, 200년이 지난 나중 세대들은 지금 현재 우리들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얘기가 엉뚱한 대로 흘렀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닌데, 자, 이게 정말로 낡은 시스템이니까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고, 그런데 아무도 얘기 안 해. 근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만의 아주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아주 되게 나쁜 특징이에요. 최근에 최근에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궤변 내지는 모르쇠 내지는 마치 전체 국민들을 능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다 그럴 거예요. 근데 저런 일이 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럴 수 있을까? 왜 우리는 청문회나 아니면 특검이나 아니면 국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꼭 알아야 될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저 안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권력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어쩌면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정부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요. 그들이 뭘 하는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준비 과정에서도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돈이 얼마 들어갔으며 누가 담당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으며 뭐 이런 것들도 다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비밀의 영역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다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우리가 선진국에서 좌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점점 농후해지고 있어요.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듣는 분들, 여러분들 중에 야 되게 식상하고 야 정치적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사실은 정치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이거 사회 진화론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끝은 알 수가 없고요. 단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방향이 몇 가지로 이제 압축될 수 있는데,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그리고 누구도 나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나보다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권력이라는 것 자체를 다 와해시키는,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에서의 민주주의 역사는 여성의 참정권을 획득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약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계속 확대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심화 과정이었다. 민주주의의 전진 과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 여러분들한테 깜짝 놀랄 얘기인가요? 미국은 공적인 부분의 데이터들이 모두에게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공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부하고 비슷한 기관들, 물론 이제 CIA나 FBI나 어떤 특별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가 공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시정, 뭐 시장, 뭐 아니면 내지 뭐 시청, 내지는 이런 뭐 교육청, 뭐 이런 것들이 정보가 싹 공개가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열람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보가, 공적인 정보가 오픈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거예요. 정보가 정말 중요한, 사회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으려면 사실은 어떤 근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근거는 데이터예요. 그 데이터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데이터가 공적인 데이터들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공적인 데이터가 비밀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공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불가사의한 거야.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양광 상계 시스템이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걸 고치고 싶지 않아. 왜?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대중이 똑똑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한 3, 4년 전, 한 7년 정도 됐나 한전에다가 전국에서 태양광을 사용하는 주택의 가구 수를 좀 알려달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아마 전화를 나주에는 한전 본사하고 수없이 많이 통화를 했는데 3년 동안 요청하다가 포기했어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때 제가 벽을 느꼈어요. 아니, 전국에 있는 태양광을 하고 나면 한전에 다 등록이 돼요. 그게 무슨 비밀의 영역이라고 안 줘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이나 국가 에너지 뭐 리포트나 연말에 어떤 그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 혹시 TEO라고 하는 단어를 아세요? 저도 이 개념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톤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는 알려져요. 주택에 구축된 태양광의 규모가 몇 TEO다. 는 발표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합산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대중이 TEO라는 것들을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건 전문 엔지니어들이 아니면 TEO 개념을 잘 알기 힘들고요. 그러면 TEO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대체 저게 몇 가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데 되게 어렵게 만들어놔요. 에너지관리공단의 각종 리포트들도 전부 다 이 단위를 써요. 그냥 간단하게 해갖고 한전 서버에서 그냥 엔터 한 번만 치면 전국의 대한민국 안에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의 개수가 다 나와요. 거의 100% 거의 정확하게 다 나와요. 왜? 태양광을 설치하고 한전에 등록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어요. 불법이에요. 아니, 한전에서 주택의 전국 규모로 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개수를 왜 안 알려주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알려주면 난리가 나나 봐요. 사실은 이 시리즈를 3번째까지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정말로 불편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공적인 부분의 데이터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적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적인 부분에서 각종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만약에 누구나 필요하다 그러면 아무 때나 일반인들이 접근해서 간단한 검색 과정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저 권력층이라고 하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각종 비리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사라질 거예요. 왜? 할 수가 없어. 왜?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니까. 그죠? 어느 누가 어디에 어떤 사건을 해서 누가 추인을 했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추진을 했는지 왜 승인을 했는지 그거 다 특혜하고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쩌다 선진국이 됐는데 이 선진국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안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투명성이에요. 그 사회적 투명성은 정말로 모호한 단어잖아요.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단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거부할 수 없는, 명분도 충분하잖아요. 정부라고 하는 기관은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대리하는 집단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정부라고 하는 기관 내에서 무슨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지는지 다 알아야 돼. 알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정보를 다 공개하라고 해야 돼요. 야,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아주 고도화되어 있어요. 고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정확한 근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리고 모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델이 괜찮아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델을 채택을 해서 내일, 모레, 미래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성공적으로 선진국에 안착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이 공적인 데이터 영역들이 전부 다 비공개로 감춰져 있어서 국민들은 그야말로 개돼지 정도 수준으로 해서 도대체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정도의 정부 공적인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진국에서 안착을 제대로 못할 거예요.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한 덕분에 선진국에 올라섰고, 정말로 기업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정도의 경제적인 성과를 올리긴 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공적인 부분의 데이터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다수의 국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다시 제공하고 새로운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거고요. 태양광의 상계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정말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정말로 이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들은 저런 거예요. 친일 논란,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쩌면 지역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미 공적인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되면요, 끝나요. 친일 세력들은 뭐 발 붙일 곳이 없을 거예요. 사회에 공적인 데이터가 공개된다는 얘기는 사회의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얘기예요. 투명성이 강화된다는 얘기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좋은 정치 시스템이냐 나쁜 정치 시스템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어디까지 얼마나 먼 시간까지 예측이 가능한가로 좋은 정치 시스템이냐 아니냐를 가려요. 그러니까 좀 더 먼 시간까지 예측이 가능하면 저거는 좋은 정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잘 안 돼, 예측이 안 되는 정치 시스템은 나쁜 정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저는 제가 힘도 없고요. 그냥 태양광에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벌어먹고 사는 노가다지만, 가끔씩은 이제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아침 시간에 이렇게 뭐 1시간 정도씩 산책을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학도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방향들 이런 쪽에 관심도 있고, 또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사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이과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으니까 항상 내 머릿속에는 이 문과,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부분하고 이 과학적인 부분이 항상 머릿속에서는 이제 충돌을 해요. 인문학 쪽은 개념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가치 지향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술 쪽은 사실은 가치 지향이나 이런 것보다는 얼마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머릿속에서 이제 항상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태양광 상계 시스템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태양광 시스템이 한 달에 얼마를 발전했는지, 그리고 일별로, 월별로, 계절별로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래프 데이터라도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만드는데, 그런 장치를 만드는데 돈도 별로 안 들어요. 오죽하면 제가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을 해볼까 그래서 제가 제 사업자를 변경을 해갖고 제조업으로 등록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제조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때 신재생 관련된 제조로 해서 투자를 한다. 그 미친놈 아니에요? 신재생 에너지가 다 망했는데 거기다 무슨 투자를 해서 제조를 한다. 관련 기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돌지 않으면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데 언제쯤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해서 완전히 안착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회의 투명성 강화가 정말로 필요한 건데, 그 첫 단추는 공적인 부분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고 뭐 내가 진보니 보수니 뭐 친일이니 아니니 이런 걸 얘기할 게 아니고요. 공적인 부분의 정보 공개가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정말로 이루어지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야. 자동으로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 만만치 않은 시간을 들여갖고 태양광, 주택용 태양광에 관한 얘기를 3부작으로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주택용 상계 시스템의 문제점. 왜 또 그렇게 만들고, 이것이 20년 정도 지난 굉장히 올드한 방식이라는 거. 전기가 이제 메인 에너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메인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이 어쩌면 중심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더 덧붙이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소형 모듈화 원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효과적인 이 모듈화 원전은, 그러니까 모듈화 원전은 뭐냐면 원자력 발전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의 용기 안에다가 그냥 패키지로 넣은 거예요. 하나의 용기 안에다 그냥 풀 패키지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제 우리가 필드에서 사용할 정도의 용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원통형이니까 가로지름이 최소 한 6m 정도는 돼야 되고요. 높이가 한 12m는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되면 한 300kW 정도? 아니다. 3000kW 정도, 300인가 3000kW 정도인가 하여튼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원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전, 모듈화 원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폐기물은 사이즈가 작아요. 연료봉이 전부다시피 해.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는 뭐 나중에 가동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그냥 사람이 접근하지 않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게 그냥 그대로 폐쇄해서 그냥 주변에 울타리를 치고 통제 지역으로 남겨놔도 돼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그냥 방사능이 중화되도록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폐기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폐기물은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 근데 소형 모듈화 원전은요, 이게 최소 단위가 가로 6m, 높이가 12m 되는 원통을 통째로 폐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드라 원전은 폐기 과정이 더 어마어마해. 그렇다고 원전이 기본적으로 수명이 얼마나 돼요? 기본 수명이 보통 12년이에요. 이거를 2배로 늘린다고 해도 24년이에요. 24년 이후에는 무조건 다 폐기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SMR을 찬성을 하실 건가요? 나중에 그 폐기 비용은 누가 감당할 거예요? 어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핵 폐기물을 단시간 내에 중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분명히 만들어낼 거다. 우리가 이런 꿈의 기술은요, 정말로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기적이란 말은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는 사실은 저버려야 되는 거죠. 한간에서는 이제 태양과 같은 핵융합에 대한 이제 관심을 계속 보이면서 짧은 시간에 핵융합 기술은 핵융합 기술도 이제 국내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어요. 데이터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인제까지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과학 기술도 결국은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 지금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은 물리적인 이 지구라는 공간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한 번도 우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우주 밖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구의 기술을 감히 거기까지 확장을 시켜보겠다, 내지는 구현해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왜? 우리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인 차원 안에서 존재하는 생명체들이에요. 태양은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인 차원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태양의 핵융합 같은 기술을 지구라고 하는 태양보다는 훨씬 협소한 이 물리적인 공간에서 그걸 구현해낼 수 있을까요? 일단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각종 사이언스지나 언론의 발표에 의해서 정말로 저런 것들이 구현될 수 있을 것처럼 호도를 해요. 왜? 대중은 바보니까. 대중은 바보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국가로부터 연구비도 탈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런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 주식값도 올라갈 거니까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계속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는 거죠. 적어도 핵융합 기술은 우리가 완전하게 지구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벗어나서도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이 어떻게 한번 어쩌면 우리가 저런 것들을 진짜로 실질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꿈꿔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차원의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반론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제가 계속 생각했을 때, 이건 원천적으로 차원의 한계 때문에 어쩌면 그냥 꿈의 기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가 지금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잖아요. 어떤 정보가 진짜고 어떤 정보가 좋은 건지 잘 몰라요. 그걸 판가름하려고 그러면 정말로 나름대로 그걸 판가름하기 위한 좋은 잣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건 좋은 잣대는 누가 주지 않아요. 좋은 책을 읽고 그 좋은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로 사고를 하고요. 깊은 사고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결론을 유추해낼 수 있고요. 속성을 간파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정도 수준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주 미미한 수준인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 꽤나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태양광이나 하는 노가다 주제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거. 적어도 태양광 상계 시스템에서 주택에 설치하는 3kg 코딱지만한 이 설비가 어떻게 한전하고 연결이 돼서 전기요금을 효과적으로 절감을 시키고 실제로 혜택을 집주인한테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파고 들다 보니 결국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맹점인 공적인 영역에서의 데이터가 전부 다 비밀에 묻혀져 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미국은 공적인 데이터가 그냥 다 오픈이 되어 있다. 너무나 차이가 극명하잖아요. 그럼 들여다봐야 되는 거지. 아, 공적인 데이터를 오픈하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이 오지? 뭐 자명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갈 길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뭐 정말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무브먼트를 만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예, 태양광 3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서 마칠 거예요.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뭐 상황이 좀 좋아진다 그러면은 저희가 상계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기기를 정말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인증 과정에서 또 엄청난 뭐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누군가는 이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을 개선해서 현행 상계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맹점을 극복해서 좀 더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에 도움을 주는 기기를 만들게 되면 현행 상계 시스템에서 누군가 득을 보고 있는 엄청난 세력들의 이제 방해를 극복을 해야 되죠. 사실은 이 두 번째가 사실 겁나니까 제가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이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꽤 많이 있어요. 혹시 제 방송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뭔가 좋은 아이템이 없을까라고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템들 드릴 수 있어요. 밥이나 함께 사세요. 그럼 드릴 수 있어요. 많지는 않아도 꽤나 많이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획기적인 것들도 있고요. 근데 어느 아이디어든지 간에 가능성을 보고 꿈을 꾸는 자만이 그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어요. 제가 주변에다가 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이 내 주변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근데 아무도 시도를 안 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들일까? 아니에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주고 만약에 그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돼서 실현이 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성장을 할지에 대한 꿈을 못 꾸는 사람들인 거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 영상이 더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라고 유튜브 광고를 아예 다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 영상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쪽에서 이제 수익이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후원을 한번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광고를 빼자는 부분에는 제가 결정을 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 광고가 안 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봐도 광고 하나도 안 들을 겁니다. 대신 저한테는 이제 수익금이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후원을 받을까. 여러분들이 댓글로 후원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후원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후원 받는 걸 생각해 볼 거고. 야, 네 영상 그냥 별 의미 없어. 그냥 뭐 그러면은 뭐 그냥 후원을 아예 생각지도 않을 거고요. 어쩌면 제가 영상을 접을 수도 있어요.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리즈를 하나씩 접하시는 분들은 뭐 일부 시리즈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요.
2부 시리즈는 꼭 보세요. 정말로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적어도 집에 태양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부는 꼭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신 분들도 2부는 꼭 보세요. 보셔야 돼.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목이 이제 시리즈를 연달아서 3개를 만들고 나니까 목이 약간 잠겨요. 힘듭니다. 또 배도 많이 고파요. 일단 밥을 먹고 영상을 정리하면서 이제 인코딩을 걸어가지고 하나씩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석입니다.